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알람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청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습니다. 강남대로의 네온사인도, 여의도 빌딩 숲의 불빛도 오늘 밤도 환합니다. 그런데 그 불빛 아래 첫 출근의 설렘을 품은 얼굴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뜨거운 심장이 소리 없이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숫자에서 시작하지만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숫자 뒤에는 꿈을 접은 청춘이 있고 갈 곳을 잃은 가장이 있으며 소리 없이 무너지는 서민의 일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균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오늘 함께 정직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1장 1절. 1982년 이후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청년 취업자 343만 명.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응답하라 시리즈에서나 보던 그 시절, 삐삐를 차고 공중전화 앞에 줄을 서던 그 시대보다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더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디지털 강국, K-콘텐츠, 반도체 1등 국가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숫자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올해만 무려 17만 명의 청년이 일하는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17만 명이 어느 정도냐고요? 잠실 야구장을 4번 가득 채우고도 남는 숫자입니다. 그 자리 하나하나에는 누군가의 첫 출근이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달인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던 그 아침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려던 첫 월급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설렘이 지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도시 전체의 퓨즈가 한꺼번에 나가버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환하던 거리가 순식간에 어둠에 잠깁니다. 윙윙 돌아가던 기계들이 일제히 멈춥니다. 에어컨도 엘리베이터도 신호등도 전부 꺼집니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어둠 속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고용시장이 정확히 그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경제 수치는 그럭저럭 버티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가도 오르고 수출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회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야 할 청년이라는 퓨즈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불이 꺼진 도시에서 아무리 화려한 간판을 내걸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퓨즈가 나간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서서히 아주 조용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은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하지만 서서히 식어가는 온도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임계점을 넘어버립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임계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절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퓨즈가 나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왜 나갔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분명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범인은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오히려 열렬히 환호했던 바로 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장 2절.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줄어든 청년 일자리가 어느 분야인지 아십니까? 막연히 생각하면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이나 단순 서비스직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전문직입니다. 기술직입니다. 이른바 공부 잘하고 스펙 쌓으면 들어간다던 바로 그 자리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평생 믿어온 말이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먹고 살 걱정 없다. 그 믿음이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무엇을 요구해 왔습니까? 좋은 대학, 높은 학점, 화려한 스펙. 그렇게 10년을 투자하면 안정된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도서관에서 밤을 새운 청년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부모님은 학원비를 보태고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업난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청년들과 맺은 약속이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전문직과 기술직입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보통 저임금 단순직이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고스펙을 요구하던 자리들이 먼저 줄고 있습니다. 이건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퓨즈 하나가 나간 게 아니라 배선 자체가 새로 깔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배선을 깔고 있는 주체가 있습니다. 다시 퓨즈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시의 전력망이 끊겼을 때 가장 먼저 복구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병원이고 관공서이고
대형 빌딩입니다. 서민 골목의 작은 가게들은 가장 나중입니다. 지금 청년 고용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의 방향이 청년들을 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청년들의 자리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이름을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듣고 기업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정부까지 나서서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회로를 가장 조용하게, 가장 빠르게 끊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사이 청년들의 퓨즈는 하나씩 뽑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AI 들어보셨죠? 챗GPT, 코파일럿, 제미나이. 요즘 뉴스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기업들은 AI 도입했다고 주가가 오르고 정부는 AI 강국 만들겠다고 예산을 쏟아붓습니다. 우리 모두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했습니다. 더 편리하고 더 풍요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AI가 가장 먼저 바꿔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의 일자리입니다. 역설적이죠.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환호했던 그 기술이 우리 자녀들의 첫 출근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신입사원 한 명을 채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연봉을 줘야 합니다. 4대 보험도 내야 합니다. 사무공간도 필요합니다. 거기다 가르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생산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AI 구독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월 몇만 원이면 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실수도 적습니다.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냉정하지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AI는 고도로 지능화된 가위입니다. 그런데 이 가위는 아무 천이나 자르지 않습니다. 가장 정교하고 가장 섬세한 작업을 하는 곳부터 파고듭니다. 법률 문서 검토, 회계 데이터 분석, 코드 작성, 보고서 초안. 이것들이 무슨 일입니까? 전문직과 기술직이 하던 일들입니다. 고스펙 청년들이 취업하려던 바로 그 자리들입니다. AI라는 가위가 가장 먼저 잘라낸 것이 공교롭게도 청년들이 가장 원하던 일자리였다는 겁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신입 공채 규모가 최근 3년 사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AI 관련 투자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기업들이 사람 대신 AI에 돈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신입사원을 뽑아 가르치는 대신 이미 완성된 AI를 구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전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절반만 본 겁니다.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고용 위기를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했던, 그래서 더 두려운 역사가 지금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AI를 선택하는 순간 청년들은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취업을 못한 청년이 그냥 잠시 쉬다가 나중에 좋은 자리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시장에는 무서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평생 삐뚤어진 채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통계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졸업 후 1년 안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평생 임금 격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첫 직장이 비정규직이면 10년 후에도 비정규직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첫 단추가 삐뚤어지면 그 다음 단추도 계속 삐뚤어지는 겁니다. 셔츠 전체가 비틀어지는 겁니다. AI라는 가위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잘라내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직종들은 대부분 이미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몫입니다. 신입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으면 AI를 다루는 자리도 얻기 힘든 구조입니다. 결국 청년들은 AI에게 밀리고 AI 관련 신규 일자리에서도 밀리는 이중의 벽에 갇혀버린 겁니다. 다시 가위 비유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도로 지능화된 가위는 한 번 자르고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자릅니다. 더 빠르게, 더 정밀하게 자릅니다. 그리고 그 가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내년에 더 많은 AI를 도입할 것이고, 내후년에는 더 고도화된 AI가 등장할 겁니다.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AI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데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축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이 미래의 문제라면 이것은 지금 당장 서민들의 밥상을 위협하는 현재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버티는 수많은 가장들의 이야기입니다. 망치 소리가 멈춘 현장, 200만 명의 벽이 무너진 그곳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1997년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IMF. 그 네 글자가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던 그 겨울입니다. 멀쩡하던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짐을 싸야 했던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세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직장을 잃은 중장년층이 아닙니다. 그 시절 막 졸업하고 첫 직장을 찾아 나섰던 청년들이었습니다. 노동시장의 문이 굳게 닫혀버린 바로 그 순간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야 했던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들을 386세대 혹은 IMF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름 뒤에는 슬픈 통계가 따라붙습니다.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동년배 대비 임금과 고용 안정성에서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한 셔츠, 그 셔츠를 평생 입고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셔츠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단추도 어긋납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전부 삐뚤어집니다. 마지막 단추까지 다 잠갔을 때 비로소 전체가 얼마나 틀어졌는지 보입니다. 그때 다시 처음부터 끼우려면 전부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은 셔츠와 다릅니다. 다시 풀고 처음부터 시작할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삐뚤어진 채로 굳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AI라는 가위가 일자리를 잘라내는 속도는 빠른데 노동시장의 문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1년, 2년, 3년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한 청년들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10년 후, 20년 후 우리 경제의 허리가 되어야 할 세대입니다. 허리가 약하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구조적 골다공증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부터 뼈가 약해지는 병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골절이 일어난 뒤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그 골다공증 초기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겉으로는 버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이미 비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챕터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위태롭다면 지금 당장 오늘을 버티는 서민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스펙 없이도 몸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그 든든한 저수지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세대라는 말, 일본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1990년대 일본 버블 경제가 붕괴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세대를 가리켜 그렇게 불렀습니다. 취업 빙하기 세대. 그들이 지금 일본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50대가 된 지금도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결혼율은 동년배 대비 현저히 낮습니다. 출산율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한 세대 전체가 삐뚤어진 셔츠를 입은 채 노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3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밟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IMF 세대의 교훈을 우리는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배우지 않은 자에게 반복됩니다. 그것도 더 가혹한 형태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AI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더해졌습니다. IMF 때보다 문이 더 좁아졌고 더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숫자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년 한 명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그 손실이 얼마나 될까요? 단순히 그 청년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청년이 평생 납부했을 세금이 사라집니다. 국민연금 기여분이 사라집니다. 소비가 줄어듭니다.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이 줄어듭니다. 한 명의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것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지금 17만 명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17만 명의 미래가 동시에 꺼진 겁니다. 다시 셔츠 비유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람이 한 명이면 그 사람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람이 17만 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셔츠가 삐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셔츠를 입고 10년 후, 20년 후에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삐뚤어진 셔츠를 입은 채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셔츠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울 기회가 남아 있을까요? 그러려면 먼저 지금 서민 경제의 바닥이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합니다. 청년의 미래가 흔들리는 것과 동시에 오늘 당장의 밥상을 책임져온 또 하나의 기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스펙 없이도 몸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그 든든한 저수지, 건설업의 이야기입니다. 건설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른 새벽 5시, 해가 뜨기도 전에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벌도 스펙도 묻지 않습니다. 몸이 성하고 성실하면 됩니다. 하루 일하면 하루치 임금이 나옵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가장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실직한 중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건설업이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거대한 저수지입니다. 비가 오면 물을 담고 가뭄이 오면 그 물을 흘려보내는 저수지. 경기가 좋을 때는 더 많은 인력을 흡수하고 경기가 나빠져도 마지막 보루처럼 버텨주는 곳이었습니다. 식당 주인도 편의점 사장도 건설 현장 인부들이 퇴근 후 지갑을 열어야 매출이 났습니다. 건설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서민 경제 전체를 적시는 저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에 금이 갔습니다. 금이 간 정도가 아닙니다. 둑이 터져버렸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200만 명. 이 숫자가 무너졌습니다. 200만 명이라는 벽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그나마 버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등이 꺼진 겁니다. 건설 현장의 망치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인이 멈췄습니다. 새벽 5시에 모여들던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저수지에 기대 살던 수많은 가장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숫자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건설업 취업자가 줄면 단순히 건설 노동자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닙니다. 건설 현장 주변 식당이 타격을 받습니다. 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습니다. 건설 기계를 임대하는 업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시멘트, 철근, 유리, 페인트. 건설업과 연결된 산업의 고리가 줄줄이 흔들립니다. 저수지에 둑이 터지면 그 물이 빠져나간 자리만 마르는 게 아닙니다. 그 물을 먹고 살던 들판 전체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바닥 경제의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그보다 더 낮습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가 왜 이렇게 무너진 걸까요?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건설업이 무너진 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조짐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식어갔습니다. 건설사들의 미분양 물량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제때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었지만 외면했습니다. 설마 이 정도까지 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저수지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둑이 터졌습니다. 건설업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고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건설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면 사업을 멈춥니다. 현장이 멈추면 인력이 빠져나갑니다. 둘째는 부동산 경기 침체입니다. 아파트가 팔려야 건설사가 돈을 법니다. 미분양이 쌓이면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원자재 가격 폭등입니다. 철근가, 시멘트가, 인건비가 동시에 올랐습니다.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다시 저수지 비유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수지에 둑이 터지는 데는 단 하나의 원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조금씩 스며든 물이 둑의 기초를 약하게 만들고 거기에 강한 비가 한 번 내리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고금리, 미분양, 원자재 폭등. 이 3가지가 동시에 건설업의 기초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0만 명이라는 둑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여파가 어디까지 퍼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건설 현장이 멈추면 레미콘 기사가 일을 잃습니다.
레미콘 기사가 일을 잃으면 그 가족의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동네 상권이 죽습니다. 상권이 죽으면 또 다른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저수지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 물에 의존하던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서민 경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건설업 침체가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을 수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단순히 건설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전체를 갉아먹은 겁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분석 수치를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건설이라는 엔진 하나가 멈추면서 우리 모두의 주머니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숫자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4%. 지난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냥 낮은 거 아닌가? 요즘 세계 경제가 다 어렵지 않냐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분석이 있습니다. 건설 경기만 제 역할을 했어도 우리 경제 성장률은 2.4%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1%가 사라진 겁니다. 건설이라는 엔진 하나가 멈추면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1%만큼 쪼그라든 겁니다. 1%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 1%가 의미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1%는 약 2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20조 원이면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수년치 쌓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 건설업 하나가 무너지면서 우리 경제에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주머니가 그만큼 가벼워진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쌍발 엔진을 단 비행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야 제 고도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 하나가 갑자기 꺼져버렸습니다. 비행기는 추락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엔진 하나로 버팁니다. 하지만 원래 날아야 할 고도보다 훨씬 낮게, 훨씬 불안하게 비행합니다. 연료도 더 많이 소모됩니다. 승객들은 불안합니다. 언제 나머지 엔진마저 꺼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엄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정확히 그 상태입니다. 건설이라는 엔진 하나가 꺼진 채로 2.4%가 아닌 1.4%의 낮은 고도를 아슬아슬하게 날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고도가 앞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건설업 침체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고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꺼진 엔진이 다시 켜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비행기는 계속 낮은 고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난기류라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4%에 불과하고 청년 고용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건설업은 무너지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왜 뜨겁습니까? 자산가들의 잔치는 왜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 불균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5장 2절에서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비행기가 낮은 고도로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엔진 하나가 꺼진 비행기 안에서 1등석 승객들은 샴페인을 마시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주가 상승 그래프가 흐릅니다. 부동산 자산가들의 자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이코노미석 승객들은 어떻습니까? 산소 마스크를 붙잡고 버티고 있습니다. 같은 비행기 아닌데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K자형 회복입니다. K자를 보십시오. 위로 올라가는 선과 아래로 내려가는 선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위로 올라갑니다.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평균을 내면 그럭저럭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평균은 거짓말을 합니다. 키가 2m인 사람과 1m인 사람의 평균 키는 1.5m입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 모두 1.5m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제 지표가 그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화랑입니다. 고자산가들의 금융소득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소비심리지수는 어떻습니까? 서민들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선 아래를 맴돌고 있습니다. 돈이 돌기는 도는데 위에서만 돌고 있는 겁니다.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다. 엔진 하나가 꺼진 비행기에서 연료가 1등석 쪽으로만 몰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불균형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를 해야 할 서민과 청년의 지갑이 말라붙으면 시장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어집니다. 매출이 줄면 기업도 흔들립니다. 기업이 흔들리면 금융권이 긴장합니다. 대출이 부실해지고 신용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위에서 잔치를 벌이던 자산가들에게도 그 충격이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양극화는 서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치하면 시장 전체를 무너뜨리는 뇌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균열입니다. 청년 고용이라는 퓨즈가 끊겼고 건설이라는 엔진이 꺼졌으며 성장의 과실은 위쪽으로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행기를 다시 정상 고도로 올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꺼진 엔진을 다시 켜고 끊긴 퓨즈를 다시 연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윗동네에만 비가 내립니다. 강남 대로변 빌딩 옥상에는 빗물이 넘쳐 흐르는데 골목 안서민들의 텃밭은 바싹 말라가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인데 전혀 다른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입니다. 주식시장은 뜨겁고 자산가들의 잔치는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다. 윗동네만 홍수인데 아랫동네는 가뭄인 극단적인 양극화가 우리 경제 깊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수치를 보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스피는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금융 자산을 가진 상위 계층의 자산은 늘어났습니다. 배당 소득, 이자 소득, 임대 소득, 자본이 자본을 낳는 구조 속에서 가진 자들의 고가는 더 채워졌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실질 임금 상승률은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월급쟁이의 통장 잔고는 늘지 않았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올랐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겁니다. 이 구조가 왜 위험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는 순환입니다. 누군가 소비를 해야 다른 누군가의 매출이 생깁니다. 그 매출이 임금이 되고 그 임금이 다시 소비로 이어집니다. 이 순환고리가 건강하게 돌아가야 경제가 살아 숨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환고리의 아랫부분이 막혀버렸습니다. 소비를 해야 할 서민과 청년의 지갑이 말라붙었습니다. 돈이 위에서만 맴돌고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윗동네에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아랫동네 텃밭에는 한 방울도 닿지 않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갑이 말라붙은 서민과 청년들이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빚을 냅니다. 신용카드를 긁습니다. 대출을 받습니다. 당장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를 담보로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연체가 늘어납니다. 부실 대출이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위험의 뇌관입니다. 윗동네의 홍수가 아랫동네 가뭄을 방치하면 결국 그 가뭄이 산불이 되어 윗동네까지 태워버리는 겁니다. 양극화는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감정적 대립이 아닙니다. 이 불균형이 계속되면 시장 전체가 무너진다는 냉정한 경제적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뭄을 해소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윗동네에만 몰린 비를 아랫동네로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양극화라는 단어,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감각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뉴스에서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해도 그냥 흘려듣습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양극화는 예전과 다릅니다. 속도가 다릅니다. 깊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 다릅니다. 윗동네의 홍수와 아랫동네의 가뭄이 동시에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간극이 벌어질수록 우리 경제의 복원력은 약해집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산 상위 10%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반면 하위 50%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전체의 5%도 되지 않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돈이 돌기는 도는데 극소수의 손 안에서만 돌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순환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윗동네 저수지에는 물이 넘치는데 아랫동네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 일상의 언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0대 청년의 평균 저축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세 내고 식비 내고 통신비 내고 나면 저축할 돈이 남지 않는다는 청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저축이 없으면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투자를 못하면 자산이 늘지 않습니다. 자산이 없으면 자본이 자본을 낳는 구조에서 영원히 소외됩니다. 윗동네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아랫동네까지 흘러오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겁니다. 한번 벌어진 간극은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소비 위축의 문제도 짚어야 합니다. 서민과 청년의 지갑이 마르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내수 시장이 죽습니다. 내수가 죽으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동네 식당이 문을 닫습니다. 골목 상권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지갑이 말라붙습니다. 가뭄이 가뭄을 부르는 악순환입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아랫동네 가뭄은 결국 윗동네까지 번지게 됩니다. 신용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버티지 못한 서민들의 연체율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부실 대출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때는 윗동네도 예외가 없습니다. 홍수가 난 윗동네에 둑이 터지면 아랫동네와 함께 모두 잠겨버리는 겁니다. 양극화는 서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핸들을 꺾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막다른 길이 보입니다. 절벽입니다. 이 상황에서 운전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핸들을 꺾어야 합니다. 지금 밟고 있는 엑셀을 그대로 밟으면서 방향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이고 완전히 다른 차선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정책이 정확히 그 순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방향으로 계속 가면 절벽입니다. 핸들을 꺾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자본시장 활성화입니다. 기업 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을 밀어붙이는 방향이었습니다. 틀린 방향이 아닙니다. 그 덕분에 우리 경제가 여기까지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지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자본시장은 뜨거운데 서민 경제는 얼어붙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엑셀을 더 밟아봤자 윗동네 저수지만 더 넘칩니다. 아랫동네 가뭄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꺾어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청년 고용입니다. AI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다루는 인재로 청년들을 키워야 합니다. 가위에 잘리는 천이 아니라 가위를 쥔 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취업 지원금이 아닙니다.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실질적인 무기입니다. 코딩 교육, AI 활용 능력, 데이터 분석. 이것들을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대규모로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설 고용 저수지를 다시 채우는 일입니다. 민간 건설이 살아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백을 공공이 메워야 합니다. 노후 인프라 교체, 도시 재생, 그린 뉴딜 관련 건설 투자. 이런 공공 발주를 과감하게 늘려야 합니다. 저수지에 물이 빠져나갈 때 둑을 보수하고 새로운 수원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민간이 움츠러든 자리를 공공이 채워야 서민 경제의 온도가 다시 올라갑니다. 핸들을 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성이 있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비용도 따릅니다. 하지만 절벽 앞에서 핸들을 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결단의 순간입니다. 핸들을 꺾는다고 해서 차가 바로 방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달리던 차일수록 방향을 바꾸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달려온 시스템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저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핸들을 꺾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벽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해법이 없더라도 방향을 바꾸는 시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년 고용 문제부터입니다. AI가 일자리를 잘라내고 있다면 청년들을 AI를 다루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가위에 잘리는 천이 아니라 가위를 쥔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AI 관련 교육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기업과 수도권 명문대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방 청년, 비수도권 청년들은 그 기회조차 얻기 힘듭니다. 핸들을 꺾는다는 것은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AI 교육을 특권이 아닌 기본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면서 절약하는 인건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절약분의 일부를 청년 고용 재투자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AI 도입으로 이익을 본 기업이 청년 훈련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기업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계약입니다. 소비할 청년이 없으면 결국 기업도 망합니다. 기업 스스로가 이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건설 고용 저수지를 다시 채우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건설이 살아나길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고금리와 미분양이 해소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백을 공공건설 투자로 메워야 합니다. 노후화된 도로와 교량 교체, 낙후 지역 도시 재생,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런 사업들은 민간 수요와 관계없이 공공이 주도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빠져나갈 때 새로운 수원을 찾아 물을 채워 넣는 것, 그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배 정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윗동네에 몰린 비를 아랫동네로 흘려보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금융 소득 과세 강화,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 이것이 성장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비 기반을 넓혀 시장 전체를 키우는 길입니다. 아랫동네 텃밭에 물이 흘러야 수확이 생기고 그 수확이 다시 윗동네 시장으로 올라오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핸들을 꺾는 것은 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기업도 개인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가능한지 8장에서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챕터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멈춰선 자동차 앞에 서 있습니다. 시동이 꺼졌습니다. 연료도 부족합니다.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선 이 차를 다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자서는 안 됩니다. 뒤에서 밀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옆에서 방향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길을 안내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꼼짝도 하지 않는 차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느립니다. 하지만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탄력이 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그 차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차를 밀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 취업자 343만 명, 통계 1의 최저치, AI라는 가위가 전문직과 기술직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200만 명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1.4%의 턱걸이했습니다. 자본시장은 뜨거운데 서민 경제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라는 차의 엔진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꺼져가고 있다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합의입니다. 이 문제가 누구의 책임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차를 밀 것이냐를 정하는 겁니다. 정부는 정책의 핸들을 꺾어야 합니다. 자본 활성화에서 양극화 해소로, 성장 중심에서 분배와 성장의 균형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기업은 AI로 절약한 비용의 일부를 청년 인재 육성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가위를 쥔 손을 더 많은 청년들에게 쥐어줘야 합니다.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의 교육은 AI 이전 시대의 인재를 길러내는 구조입니다. 암기하고 시험 보는 방식으로는 AI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AI를 활용하고 AI와 협업하고 AI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창의력, 공감 능력,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이것들은 AI가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 영역에서 강해질 수 있도록 교육의 핸들을 꺾어야 합니다. 건설업의 회복도 단순히 경기가 살아나길 기다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건설 수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노후 인프라 교체, 스마트 시티 건설, 친환경 건축,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수지에 물을 채우되 새로운 수로를 함께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정하고 첫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봄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겨울 내내 땅속 깊은 곳에서 뿌리가 버텨야 합니다. 눈 아래서 씨앗이 숨을 참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이 쌓여야 비로소 봄이 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그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차갑고 길고 힘든 겨울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영원히 계속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뿌리를 버티게 한다면 반드시 봄은 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청년과 건설, 이 두 엔진을 다시 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엔진은 단순히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은 우리 경제의 미래입니다. 건설은 우리 경제의 바닥입니다. 미래가 꺼지고 바닥이 무너지면 아무리 화려한 중간층도 버틸 수 없습니다. 꺼진 엔진 두 개를 다시 켜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청년 고용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건설업 침체가 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지, 양극화가 왜 우리 모두의 문제인지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핸들을 꺾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투자자로서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의 K자형 양극화 구조에서 자산 시장만 바라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랫동네 가뭄이 계속되면 결국 윗동네 홍수도 멈춥니다. 소비 기반이 무너지면 기업 실적도 흔들립니다. 서민 경제의 온도가 회복되는 시점, 청년 고용이 살아나는 신호, 건설 경기가 바닥을 치는 순간, 이것들을 주시하십시오. 그 신호들이 켜지는 순간이 우리 경제의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때가 진정한 기회입니다. 멈춰선 차를 함께 밀어야 합니다. 정부가 핸들을 꺾고 기업이 청년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시민이 올바른 방향을 요구하고 투자자가 회복의 신호를 읽어낼 때, 그때 비로소 이 차는 다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느릴 겁니다. 하지만 한번 굴러가기 시작한 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탄력이 붙으면 누가 밀지 않아도 스스로 달려갑니다. 다시 활기찬 출근길이